국민의힘 자각해야 됩니다. 싸울 줄 모릅니다. 과거에 그런 안일한 체질은 반드시 바꿔나가야 된다. 지역구를 왜 고집하느냐. 비례대표도 있지 않느냐. 너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지역구에 가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오겠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시니어 세대들한테는 용기를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평택에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제가 자라고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청년의 꿈을 거의 연마하던 곳이 고향 평택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국가와 내 고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면 거기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큰 일을 좀 해서 남은 인생을 좀 벌겋게 물들여 보려고 합니다. 평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평택의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국 안보의 심장이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전력이 출중한 주한 미 8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택강 주변에는 우리나라 서해를 지키는 해군 2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송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군 전략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일대를 손금 보듯이 보는 곳입니다. 그런 핵심 기능이 평택에 있다는 점에서 평택은 한국 안보의 심장이다. 그리고 평택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물동량의 3번째 많은 양을 취급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가 평택항을 통해서 수출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지인데 외부에서 알려지기는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명실공히 제대로 기능하고 평가되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의 작은 생각이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거대한 물결이 혹시 좀 뭔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한 4가지 정도의 평가받는 커다란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기자가 뭐 큰일을 했겠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표적인 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IMF 때 한국은 중동 국가에 원유 수입에 오다를 냈을 때 결제를 안 해줬어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회부장이었는데 데스크 입장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사건 기자를 다 모아놓고 매일 아침 머리 쥐어짜는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 한국 여인들의 배금 사상이 남다르다. 할머니 보고 어머니 보고 그런 걸 느꼈어요. 애들 돌 때 그때 선물을 반지 $1 $1 이런 가락지를 만들어서 보내죠. 제가 출입처를 옮겨 다닐 때마다 출입처에서 행운의 열쇠 $5, $10 이런 게 만들어준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착안해서 사건 기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찍어 와가지고 우린 지금 달러는 없지만 금은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그 즉시 달러로 환금이 돼서 오고 그게 결제 수단이 된다면 디폴트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모기 운동을 9시 뉴스에 토업을 냈어요. 사회 각 곳으로 옮겨갔는데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평가를 받게 한 거대한 물결을 나는 이뤘다고 봅니다. 혹시 그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유는 있을까요? 언론인인데 저를 보고 극우다, 극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혹자들은 하는데 저널리스트의 길이라는 거는 기자들의 시각이 그렇게 약간 좌쪽으로 가야 맞는 게 아닌가. 그래 비판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고 국민에 관한 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건 어느 것하고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보수 정체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제 그런 점에 가장 충실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자각해야 됩니다. 싸울 줄 모릅니다. 국민의힘의 과거에 그런 안일한 체질은 반드시 바꿔나가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가야 할지는 정말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저는 선민 선국을 하겠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역할이나 본분을 놓고 볼 때 봉사하는 자리여야 되고요. 내가 꼭 정치를 할 수밖에
게 만든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현상이라는 말을 갖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 왜 구속 못합니까? 17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불체포 특권 수로 막았죠.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법조를 18년 동안 출입하면서 법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법조에도 우리 사회의 정통성에 해당하는 기본 가치를 부정하고 달리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사회적인 거대한 흐름이 저는 이재명 현상으로 봅니다. 제가 평생을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 저널리스트는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도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저를 움직인 거는 내가 보는 그런 국가적 위기 현상, 그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인구 절벽,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특단의 정책 수단을 필요로 한다. 국회에 들어가면 출산 장려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입안해서 입법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서구 사회의 이웃 일본이나 70대까지는 활발한 현역 활동을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민국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사건 기자의 입장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고작 가지고 있는 게 기초노령연금. 이건 표를 받기 위해서 여야가 정권 바뀔 때마다 몇 푼씩 올려주는 건데 최대 많이 부부가 받아봐야 36만 원. 그다음에 치매 관리비, 월동 지원비.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에 와서 소일 하라고 에어컨 만들어주고 거기서 간단한 요리해 먹게 하고 그런 것들이 대책의 전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노인 대학의 전공 파트가 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전무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께서 굉장히 제 가슴을 울리는 말씀을 하나 하신 게 있는데요. 청년이 벼슬이 아니다. 노인이 좋은 글씨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건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인구 절벽,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 개발과 그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 추진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로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민원 기자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거를 시스템화하겠다는 겁니다. 제 지역구에 읍면동에 민원 창구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민원을 전부 수집을 해서 이게 뭐 이장이 해결해야 할 건지 통장이 해결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시장 군수가 해결해야 될 건지 정부 부처가 해결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국회가 입법 사안으로 해결할 건지 그걸 가려서 실제 국민과 스킨십을 나눌 수 있는 민생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정년이 되면 누구나 신체 나이, 정신 건강 상태, 능력 지수 이거를 체계적으로 검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별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이들한테 맞는 일자리들을 의무적으로 개발하도록 만들어서 읍면동의 그 전담기구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곳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일자리를 매칭해 나가는 그 시스템은 제가 제도화하려고 이런 것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정치하면서 펴고자 하는 가치고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잘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